천수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0, 2, 1, 2. 삑, 철컥. 문이 열렸어요. 낡은 스마트폰 하나. 화면을 켜자 음성 파일 01이라는 폴더가 보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노이즈 섞인 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제발, 그만. 녹음 날짜는 일주일 전. 천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충남 금산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이슬이 내린 아스팔트 위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죠. 박천수, 올해 67입니다. 퇴직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새벽이 되면 여전히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파출소 쪽을 향해 걷는 발걸음은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손에는 보온병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둥글레 차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매일 아침 끓여주던 그 차였죠. 은퇴해도 눈은 무뎌지면 안 된다. 천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이 남긴 말이었어요. 범인을 잡는 일은 이제 하지 않지만 세상을 보는 눈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골목을 지나며 담벼락의 낙서를 보고 골목 어귀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를 확인했죠. 누가 언제 버렸는지, 어떤 집에서 나온 건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수의 세상에는 이제 단 한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딸 수진. 28살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달 전 의료기기 영업사원 한도윤이라는 남자와 결혼했죠. 결혼식 날 천수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그날은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어요. 아빠, 행복할게요. 수진이 말했을 때 천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목이 메일 것 같았거든요. 사위 도윤은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인사도 잘하고 웃는 얼굴도 밝았어요. 천수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그날 아침 천수는 부엌에서 김치와 참기름을 꺼냈습니다. 딸에게 보낼 것들이었어요.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면서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하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참기름은 불 끄고 나서 한 방울만 넣어. 알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천수는 보자기 매듭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행 기차표를 꺼냈죠. 오랜만에 딸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신혼집에 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도윤이 이사한 뒤로 딸과는 전화로만 연락했거든요. 기차 안에서 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논밭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고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천수는 문득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옆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딸 걱정, 사위 이야기, 손주를 언제 볼 수 있을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여보, 우리 수진이 잘 살고 있겠지? 천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기차는 빠르게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어요. 천수는 보자기를 꼭 안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환승을 2번 하고 걸어서 10분쯤 더 가니 딸의 신혼집이 있는 오피스텔이 보였죠.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창이 번쩍이는 신축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천수는 문패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천수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10분이 지났습니다. 천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도윤에게 미리 연락했었거든요. 오늘 오후에 들르겠다고 말했는데 왜 아무도 없는 걸까요? 천수가 다시 손을 뻗으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전화가 진동이라 못 들었어요. 도윤이었습니다. 머리가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것 같았습니다. 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습니다. 흰 벽 신혼여행 사진이 걸려 있었고 냉장고 위에는 꽃병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천수의 눈은 습관처럼 주변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유리 파편 하나, 벽지가 살짝 눌린 흔적, 싱크대 위에 놓인 고무장갑, 안쪽에 묻은 붉은 자국. 천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진이는 어디 있니? 천수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야근했어요. 오늘은 병원 당직이라 못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딸은 당직이 있을 때 항상 미리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틱탁, 틱탁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천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안 들어왔다면서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도윤이 급히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그거요. 수진이가 리듬 연습할 때 쓰던 메트로놈이에요. 어제 켜놓고 나갔나 봐요. 천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메트로놈을 늘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집에 두고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천수는 아무 말 없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차 한 잔 드릴게요. 도윤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났어요. 천수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서랍 아래 숨듯이 놓인 작은 금속 상자. 낡은 금고였습니다. 천수의 몸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30년 형사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천수는 금고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작은 금속 상자였지만 왠지 모를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표면에는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만졌던 흔적이었죠. 천수는 숫자 버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2개의 버튼 중에서 4개만 유독 윤기가 났어요. 0, 2, 1, 2. 다른 버튼들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이 4개만은 깨끗했습니다. 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이 2월 12일이었죠. 수진이 결혼식 날 들떠서 전화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빠, 우리 기념일 잊지 마세요. 2월 12일이에요. 천수는 조용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0, 2, 1, 2. 삑, 철컥. 작은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천수는 숨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서류 몇 장이 접혀 있었고 작은 USB 메모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스마트폰 한 대가 놓여 있었죠. 천수는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배터리가 절반쯤 남아 있었어요. 바탕화면에는 폴더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음성 파일 01. 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들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어요. 딸의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천수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숨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그만. 천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분명 딸의 목소리였어요. 떨리는 목소리, 울먹이는 음성. 천수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날짜, 일주일 전. 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전이라면 딸이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그날이었어요. 전화 통화에서 수지는 밝게 웃었었습니다. 아빠, 저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이 녹음 파일 속 목소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천수는 파일을 더 재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도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금고 안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만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30년 형사 생활이 만든 습관이었습니다. 아버님, 커피 드실래요? 설탕 반 스푼 맞죠? 도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그냥 둬라.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천수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사위가 아니라 조사 대상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천수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싱크대 위 고무장갑, 벽지에 눌린 자국, 바닥에 유리 파편.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도윤아, 수진이 요즘 어때 보이니? 천수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어요. 좋아 보이죠. 바쁘긴 한데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커지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인다고? 그렇다면 왜 금고 안에 그런 녹음 파일이 있는 걸까요? 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윤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계속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을 자주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했고 시선이 자꾸 금고 쪽으로 향했어요. 천수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럼 나는 이만 가봐야겠다. 수진이한테 이거 전해줘. 천수는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도윤이 받아들며 웃었어요. 아버님,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아니다. 괜찮아. 천수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천수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 번 더 훑어봤어요. 금고, 벽지, 유리 파편. 모든 것이 머릿속에 각인됐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천수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오면 아빠가 들렀다고 전해줘. 네, 아버님.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천수는 복도를 걸으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천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괜찮니?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나서며 천수는 주변을 살펴봤어요. 오피스텔 앞에는 작은 편의점이 있었고 길 건너편에는 카페가 하나 보였습니다. 천수는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오피스텔 입구가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6시쯤 됐을 때 한 남자가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재킷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죠. 천수는 그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천수는 카페에서 나와 근처 여관에 방을 잡았어요. 낡은 여관이었지만 하룻밤 묵기엔 충분했습니다. 천수는 침대에 누워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금고, 녹음 파일, 도윤의 불안한 모습, 딸의 부재.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천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발 그만. 그 떨리는 목소리. 천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금고 안에 있던 서류 중 하나를 몰래 사진으로 찍어둔 게 있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보니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선샤인 재활센터 지하 3비 22시. 천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천수는 재킷을 걸치고 여관을 나섰습니다. 오래된 승용차 한 대를 빌려서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신도시 외곽 재활센터. 천수의 차가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은퇴 형사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신도시 외곽은 생각보다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서 있었고 건물들도 오래된 것들이 많았어요. 천수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10분쯤 달렸을 때 목적지가 나타났어요. 선샤인 재활센터. 낡은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차를 세웠습니다. 건물은 3층짜리였지만 불이 꺼져 있었어요. 영업을 끝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천수는 차에서 내려 건물 주변을 살폈어요. 정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쪽으로 돌아가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하나 보였어요. 천수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계단 끝에는 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천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그만 올라니까. 서류만 써. 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그만. 천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금고 안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딸이 지금 저 안에 있었습니다. 천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거 다 내 잘못이야. 그냥 순순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어.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천수는 목소리를 기억하려고 애썼어요.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천수는 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당장 뛰어들어가서 딸을 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안에 몇 명이 있는지, 무기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딸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천수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대신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력팀 계장 김상도. 천수가 형사로 일할 때 함께했던 후배였습니다. 지금은 계장으로 승진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천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상도야, 나다. 형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혹시 근처에 순찰차 있냐? 김상도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형님 위치 근처 한 대 돌고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좋다. 바로 보내. 지금 지하 3층이다. 선샤인 재활센터. 형님, 무슨 일이에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 빨리 와. 천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에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는 계속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참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만. 천수는 시계를 봤어요. 10분만 버티면 됐습니다. 그때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비명.
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천수는 문을 두드렸어요. 문 열어.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뒤로 물러섰어요. 문이 열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오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찰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 2명이 내렸어요. 천수는 손을 흔들며 계단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경찰들이 천수에게 다가왔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천수는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이 안에 있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꺼냈어요. 지원 요청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철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윤이 튀어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옷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천수는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버님, 오해예요. 수진이는 그냥.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였어요. 천수가 오피스텔 앞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수진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 비켜. 인질로 써.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천수는 딸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손목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어요. 천수가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누군가 천수를 붙잡았습니다. 김상도였어요. 특공조끼를 입고 권총을 꺼낸 채 나타났습니다. 칼 내려. 경찰이다. 김상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칼을 더 높이 들었어요.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천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려놔. 지금 당장. 김상도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다가갔어요. 남자는 뒤로 물러서며 수진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칼날이 수진의 목 가까이 다가갔어요. 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몸을 던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김상도가 손으로 천수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형님, 제가 할게요. 믿으세요. 김상도는 권총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향해 말했어요. 알았어. 우리가 비켜줄게. 대신 저 여자는 놔줘. 남자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 여자 데리고 나갈 거야. 김상도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어요. 그럼 나랑 바꿔. 내가 인질이 돼줄게. 남자가 흔들렸습니다. 김상도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재빨리 앞으로 달려가며 남자의 팔을 쳤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다른 경찰들이 달려들어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천수는 달려가서 딸을 안았어요. 딸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딸을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우연한 순찰차 한 대가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천수는 수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딸의 손목을 살피고 간호사가 상처에 소독약을 발랐어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크게 다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충격이 클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천수에게 말했습니다. 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딸을 구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수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천수는 딸을 데리고 금산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창밖만 바라봤고 천수는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죠.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차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금산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병원도 무서워요. 천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형사였다면 조서를 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일 뿐이었죠. 괜찮다. 천천히 하자.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수지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밤마다 문소리에 놀라 깨고 엘리베이터만 봐도 손발이 저렸습니다. 천수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서 방문 앞에 놔뒀어요. 때로는 그릇이 비어 있었고 때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수진의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수는 달려갔어요. 수진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천수가 딸을 안았습니다. 수진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수진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천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천수는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상담 프로그램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천수는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딸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버지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상담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상담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켜준다는 말보다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을 해주세요. 천수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지켜볼 준비. 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억지로 일으켜 세우지 마시고 딸분이 스스로 일어서려 할 때 옆에 있어주세요. 그날 밤 천수는 수진의 방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같이 국수 먹을래? 아니면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천수는 대답을 기다렸어요. 그때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국수. 천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천수는 부엌에서 멸치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장판 냄새가 밴 부엌, 낡은 냄비. 천수는 국수를 삶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는 싸울 줄은 알아. 근데 내가 천천히 가자고 하면 천천히도 갈 수 있다. 수진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천수는 국수를 그릇에 담았어요. 수진이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형사 아니야. 그냥 내 편이면 돼. 그 한마디에 천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천수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어요. 먹어. 두 사람은 조용히 국수를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천수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천수는 서랍에서 금고 안에 있던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류 뭉치도 함께 꺼냈죠. 김상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도야, 내가 줄 게 있다. 형님, 뭔데요? 증거야. 이걸로 끝까지 가야겠어. 김상도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받으러 갈게요. 천수는 USB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딸의 녹음 파일, 계좌 내역,
피해자 명단. 모두 증거였어요. 천수는 이제 주먹이 아니라 기록으로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 천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형사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였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천수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김상도가 금산으로 내려온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천수는 현관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상도는 검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 힘드시죠? 김상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들어와. 거실 탁자 위에는 USB와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천수는 하나씩 김상도에게 설명했어요. 이 USB에는 수진이 몰래 녹음한 파일들이 있어. 도윤이랑 그 일당이 나눈 대화도 있고. 김상도는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계좌 내역이야. 결혼한 지 99일 동안 15개 계좌가 만들어졌어. 전부 수진이 이름으로. 김상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5개요? 그래. 병원 납품 대금이 그 계좌로 들어왔어. 수진이는 아무것도 몰랐지. 천수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면 재활센터 실소유주 이름도 나와 있어. 도윤이 뒤에는 조직이 있었던 거야. 김상도는 서류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형님. 제대로 조사 들어가겠어요. 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아침 이슬이 남아 있었어요. 상도야, 부탁 하나만 할게. 말씀하세요. 수진이 이름은 최대한 보호해줘. 딸애가 너무 힘들어해. 김상도는 천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김상도가 돌아간 뒤 천수는 수진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천수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조금씩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화장실 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봤고 현관문 소리에 깜짝깜짝 놀랐죠. 어느 날 오후 수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천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수진이 소파 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빠, 응? 나 언제쯤 괜찮아질까? 천수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딸을 바라봤어요. 모르겠다. 근데 아빠는 기다릴 수 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도윤이 만난 게 후회돼. 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바보 같아? 아니야. 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나쁜 건 저놈들이지. 너는 아니야. 수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천수는 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줬어요. 일주일 뒤 김상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검찰로 송치했어요. 그래. 도윤이랑 공범 전부요. USB 덕분에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판은 언제쯤이야?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형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뭔데? 피해자가 수진 씨만이 아니었어요. 5명 더 있었습니다. 천수는 침묵했습니다. 5명. 딸처럼 고통받은 사람들이 5명이나 더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그 사람들도 증언하기로 했어요. 수진 씨 덕분입니다. 전화를 끊고 천수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혼자가 아니었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5명 더 있대. 다들 증언하기로 했어.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 때문에? 아니, 너랑 함께. 다들 용기 낸 거야. 수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증언할래요. 천수는 놀라서 딸을 봤습니다. 괜찮겠니? 무서워요. 근데 해야 할 것 같아요. 천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을게. 고마워요, 아빠. 그날 밤 천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딸이 조금씩 일어서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어요. 천수는 수진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법원 앞에서 수진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 천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심호흡을 하고 천수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같이 가요. 두 사람은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피해자들도 와 있었어요. 5명의 여성들, 모두 수진처럼 떨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한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우리 함께해요. 괜찮을 거예요. 6명의 여성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나눴어요. 무너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천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딸이 용기를 내고 있었어요. 천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이 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천수는 뒷자리에 앉아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증인석 옆 의자에 앉아 있었죠. 손을 꼭 쥔 채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고 있었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피고인 한도윤, 앞으로 나오십시오.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수갑을 찬 손, 초췌해진 얼굴. 천수는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위라고 생각했던 남자. 이제는 딸을 괴롭힌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 후 99일 동안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 15개를 개설했습니다. 병원 납품 대금 2억 3천만 원을 불법으로 세탁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증인 박수진,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수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증인석까지 가는 몇 걸음이 끝없이 멀게 느껴졌어요. 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끝까지 걸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결혼 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달라졌어요. 계좌를 만들라고 했어요. 이상하다고 물어봤더니 때렸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재활센터에 데려갔어요. 거기서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어요. 안 하면 때렸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무서웠어요. 도윤 씨가 그랬어요. 신고하면 아빠한테 해를 가한다고. 그래서 참았어요. 천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제발 그만. 이거 다 내 잘못이야.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훔쳤어요. 검사는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뒤에는 병원 납품팀장과 재활센터 실소유주가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여성들을 이용해 돈을 세탁했습니다. 피해자는 박수진 씨뿐만이 아닙니다. 총 6명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모두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판사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수지는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전 용서 안 해요. 절대로. 도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선고는 2주 후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수지는 천수에게 다가왔어요. 천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잘했다. 수지는 아버지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나 해냈어요. 그래, 잘했어. 법원을 나서며 다른 피해자들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용기 냈어요. 우리 연락하고 지내요. 6명의 여성이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무너졌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딸이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선고일이 다가왔어요. 천수는 수진과 함께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수진이 먼저 차에 올랐어요.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괜찮을 거예요.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천수는 딸을 보며 웃었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2달 전만 해도 방에서 나오지 못하던 딸이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용기를 내고 있었어요. 법원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었어요. 수지는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눴습니다. 천수는 조금 떨어져서 지켜봤죠. 오늘 끝나는 거죠? 한 피해자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 선고해요. 무서워요. 저도요. 근데 우리 함께잖아요. 6명의 여성이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천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천수는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다가 앉았어요. 도윤과 공범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3명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한도윤, 이성훈, 강민재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어요. 먼저 피고인 한도윤. 결혼이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했습니다. 99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5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2억 원이 넘는 돈을 세탁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했고 그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피고인 한도윤, 징역 4년에 처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 이성훈, 강민재. 2사람은 조직의 핵심이었습니다. 병원 납품을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하고 재활센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피해자는 6명.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입니다. 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피고인 이성훈, 징역 7년. 피고인 강민재, 징역 8년에 처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5천만 원씩 배상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도윤과 공범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천수는 끝까지 지켜봤어요. 도윤이 지나가다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해자분들,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올 수 있었어요. 다른 피해자도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용기 냈으면 좋겠어요. 신고하세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천수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기자들을 막았어요. 이제 그만 좀 해주시죠. 기자들이 물러났습니다. 천수와 수진은 법원 계단을 내려왔어요. 아빠, 끝났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끝났다. 하지만 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진짜 회복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차에 타고 천수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금산 갈래? 아니면 서울에 있을래?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금산 가요. 아빠 집에서 좀 더 있고 싶어요. 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다. 차는 금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나 대학원 다니려고 해요. 천수가 놀라서 딸을 봤습니다. 대학원? 네. 트라우마 케어 공부하고 싶어요. 나처럼 아픈 사람들 돕고 싶어요. 천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고통을 딛고 일어서고 있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요. 좋은 생각이다. 천수가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밤을 밝혀주는 일이지. 수진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금산으로, 집으로. 천수는 핸들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싸움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고. 딸과 함께 걸어갈 새로운 길이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금산 장터는 여전히 시끌벅적했어요. 천수는 벤치에 앉아 둥글레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손목의 자국은 많이 옅어졌고 눈빛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단체 대화방이 열려 있었어요. 피해자 지원 모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6명이 만든 거예요. 서로 안부도 묻고 힘들 때 이야기도 나누고요. 천수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대화방에는 새로 들어온 이름 2개가 보였어요. 첫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도 초대하기로 했어요. 혼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손 내밀어 주려고요. 천수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금고에서 들리던 내 목소리, 이제는 누군가의 마음에서 울리는 위로가 되겠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장터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아빠, 오늘은 국밥 먹을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천수가 웃으며 일어섰어요. 참기름 2방울로. 맞아요, 2방울. 두 사람은 장터 안쪽 국밥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간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천수는 주인에게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국밥 2개요. 자리에 앉아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뭐가?
그날 밤 와줘서요. 아빠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천수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니까 당연한 거지.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어요. 천수는 참기름을 2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수진도 똑같이 했죠. 맛있겠다. 두 사람의 웃음이 국밥집 김 사이로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새 원룸을 얻었어요. 이번엔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천수는 짐을 옮겨주며 집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문단속 잘하고. 네, 아빠. 혼자 무서우면 언제든 전화해. 알았어요. 천수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문을 나서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잘 지내라. 아빠도요. 천수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딸이 손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천수도 손을 흔들며 차를 출발시켰어요. 금산으로 돌아가는 길, 천수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최근 결혼 사기 피해자들이 모임을 만들어 서로 돕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천수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요. 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딸의 목소리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천수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텅 빈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천수는 부엌으로 가서 둥글레차를 끓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빠 잘 들어왔어요. 내일 첫 수업이에요. 떨리지만 기대돼요. 천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하고 있어. 아빠가 응원한다. 천수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 또 다른 금고가 조용히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울음에 응답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딸처럼 용기를 낸 사람들처럼. 천수는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새벽 산책을 할 생각이었어요. 둥글레차 한 병 들고 파출소 쪽을 향해 걷는 그 길을요. 은퇴 형사의 습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딸을 지킨 아버지의 마음도 함께였습니다. 만약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한 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